안녕하세요. 저는 40대 남성이며 어릴 적에 저와 똑 닮은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여전히 헷갈리는 점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 중에서 무엇이 더 고통스러운지 궁금해합니다. 물론 앓고 있는 질병의 종류나 심각성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종종 아픈 몸으로 고통받는 것이 더 힘들 것이라 생각해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몸이 아플 때의 느낌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정신적인 질병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저는 해당 질병으로 인해 겪는 고통이 지속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몸이 아픈 가족과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가족이 모두 가까운 곳에서 겪어봤습니다. 몸이 아픈 가족을 돌보는 것보다 정신적으로 아픈 가족 곁에 있는 것이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해보면 돌이켜보면 가장 한심한 건 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뭔가를 제대로 막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30 중반에 결혼한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제 자신과 제 가족에게도 전혀 예상치 못했습니다. 제 아내는 어린이집 선생님이었는데 그때의 아내는 젊고 열정적이며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교육하고 돌보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시작은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우고 교육하는 데 있다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아내를 존경하기도 했죠. 아내가 저보다 연상이라서 그랬을 거예요. 더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는 연봉이 높긴 했지만 특성상 출장이 잦아서 저는 아내 앞에서 일에 대한 불만을 많이 드러냈었는데 저와 달리 직업적인 자부심이 넘치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아내가 정신적으로 참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종종 어린이집에서 하던 말투나 버릇 그대로 제게 마치 선생님처럼 그러면 돼? 안 돼? 묻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께서 중학교 때 지병으로 들어가셨을 때부터 홀로 저와 제 동생을 키우시며 외롭고 힘들게 살아왔어요. 어머니는 어린이집 아이들과 더불어 저희 어머니께도 참 잘 돌봐주셨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팔거나 부업으로 일하며 시장 사람들에게 잡사를 도왔고 청소까지 해가며 저희 남매의 밥벌이를 근본주의적으로 하셨어요. 어머니는 그렇게 젊은 나이에 모든 에너지를 다 쓴 나머지 대학에 다니던 제가 어머니가 아파하는 모습을 도저히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져서 잔병이 자주 생겼는데 그 중에서도 허리를 비롯한 몸 전체에 심각한 고통이 있었죠. 망가지셨다고 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손가락과 무릎, 그리고 허리에 관절염이 있어서 손가락이 자주 부었고 조금이라도 오래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게 힘들었어요. 저와 제 동생이 돈을 벌면서부터는 어머니께서 어머니의 몸을 망가뜨린 일을 그만두셨지만 그때는 이미 심한 곳까지 갔었습니다. 결혼 전에 아내에게 내 어머니의 건강 상태에 대해 얘기하며 나중에 모시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생활비를 도와주는 게 괜찮은지 물으며 정말 나와 결혼해도 되냐고 질문했어요. 아무래도 배우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차라리 결혼 전에 모든 것을 털고 넣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대화를 아내와 마지막으로 나눌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각오까지 했습니다. 그때 아내께서는 제게 그러더군요. 이미 자신도 그에 대한 각오를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홀어머니가 계시다는 사실과 제가 장남이라는 점을 생각해온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 저와 연애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는 생각으로 결혼하게 된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며 본인 부모님처럼 제 어머니를 챙기거나 마음과 행동을 벽 없이 나눌 수는 없겠지만 자신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결혼 이후에는 아내께서는 말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행동하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본인의 부모님처럼 존중하고 벽 없이 따뜻하게 대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출장이 잦았어요. 심할 때는 1년에 12번 이상 출장을 간 적도 있었죠.
그래서 신혼 때 아내를 외롭게 했는데 미안한 마음의 생각이 날 때마다 일하다가 시간이 조금이라도 나면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 곁에 항상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보세요. 찬미야, 퇴근했어? 집이야, 어디야? 퇴근했어. 근데 집은 아니야. 그럼 어딘데? 오늘 약속 있었나? 텅 빈 집에 가기 싫어서 어머님 댁에 왔어. 저녁으로 어머님하고 비빔밥 해 먹으려고. 그리고 어제는 엄마가 우리 집에 오셨었잖아. 당신이 나를 이렇게 외롭게 두는데 어머님이라도 나랑 놀아주셔야지. 어머님, 제 아들이 막 결혼한 새색시인데 이렇게 독존적으로 행동해서 좀 혼내주세요. 아내가 옆에 있는 상황에서 휴대폰을 건네면 어머님께서는 찬미하라 돈 버리지 말고 일은 그만두고 집안을 꾸미세요라며 웃으셨어요. 출장 중에도 아내와 어머님이 서로의 유대관계를 쌓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도 출장을 다니며 바쁠 때 건망증이 심한 어머님께서 제 어머니를 대신하여 약을 챙겨주시거나 병원 가는 날짜를 맞춰서 함께 동행해주시는 모습이 정말 고마웠어요. 관절염에 좋은 스트레칭법을 배워오셨는데 어머님과 일주일에 3번씩은 어머님 댁과 저희 집을 왔다 갔다 하며 함께 운동을 한 적도 있죠. 혹시 본인이 바쁘거나 사정이 생겨 운동을 못하는 날에는 자신이 운동하는 영상을 찍어서 저희 어머니가 혼자서 따라 할 수 있도록 하기도 했어요. 아내는 정말 딸보다도 더 지극정성으로 제 어머니를 챙기니 저도 덩달아 기꺼이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좋은 사이가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제 성격이 정말 어른들께 스스럼 없이 잘 다가가거나 너스레를 잘 떠는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고 해도 그저 장인어른과 장모님 앞에서 무뚝뚝해 보이고 싶지 않아서 괜히 애교도 떨고 이야기 보따리를 열어서 수다도 떨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처음에 제가 되게 실없는 녀석인 줄 알았지만요. 아셨던가요? 나중에야 좀 편해지니까 제 원래 성격을 알게 되셨어요. 종종 장모님께서는 저를 빤히 쳐다보시며 이렇게 숫기 없는 나라는 어떻게 처음에는 그렇게 떠버리처럼 굴었단 걸까 신기해하셨죠. 또한 명절에는 장모님과 장인어른 곁을 떠나지 않고 명절 음식을 도와서 결혼한 지 2년 만에 전 7가지를 통달한 전의 달인이 되었어요. 지금도 동태전부터 산적 동그랑땡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을 손으로 뒤집는데 뒤집개로 하면 느리고 젓가락으로 하면 전이 부서질 수 있다고 장모님이 전수해 주신 방법이에요. 그리고 장인어른이 좋아하시는 오징어 튀김은 웬만한 분식집보다도 더 바삭하고 맛있게 해서 지금도 자주 아들에게 간식으로 주는 것이에요. 게다가 저로서는 아버지 대신 집안의 남자로서 변기를 따지는 일부터 웬만한 누수나 주방 싱크대, 화장실 수도꼭지의 교체까지 할 수 없는 일이 없었거든요. 이런 일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할 수 있었죠. 그래서 장모님 댁에 가는 날에는 단지 괜히 뭐라도 하나 바꾸어 드리고 싶어서 집안을 돌아다녔어요. 사위로서 예쁨을 받고 싶었기 때문이죠. 장모님과 장인어른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물론 아내가 우리 어머니처럼 자란 만큼 그에 대한 보답으로서 마음을 다한 것도 있었어요. 장모님과 장인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장인님은 좀 고집이 세시지만 솔직히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분이긴 했지만 성격이 나쁜 분은 아니셨고요. 장모님은 마을에서 너구리 같은 성격이 화통하시고 말씀도 참 잘하시고 재미있으시고 아내와 결혼을 했던 장모님은 참으로 제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아내가 출산 후에 많이 힘들었는데 자연분만을 했는데 출산 중에 꼬리뼈에 아이가 걸려서 상처에 염증이 생겨서 병원에 오래 입원을 해야 했어요. 우리 아들은 저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내는 병원에 남아서 계속해서 염증 치료를 받아야 했죠. 그때 저는 회사 안에 건강 상태에 대해 얘기하고 몇 달 동안 출장을 제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장모님과 번갈아 가며 병원에서 아내를 돌봤어요. 아, 빨리 퇴원하고 우리 태호 엄마 보고 싶은데요. 여보, 태호가 나를 못 알아보면 어떻게 할까요?
아내는 빨리 퇴원하고 싶다고 했어요. 아이와 가까이 있어야 할 시간에 떨어져 있었으니 많이 어렵겠죠. 몇 주 후에 아내는 안전하게 퇴원을 했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을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난 뒤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맞는 걸까요? 그때 아내는 몇 주 만에 아들을 만나 안아줬지만 크게 기뻐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제가 기억하는 건 아내가 아들을 안고 한참을 있다가 저에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태호 맞아. 우리 아들 태호야. 무슨 말이야? 당연히 우리 태호 맞지? 당신은 내가 병원에서 우리 아들을 데려온 것도 구분 못하고 다른 집에 데려갔을지도 모른다는 뜻 같아. 아니, 그런 건 아니야. 병원에서 느낌이 좀 달라서 그런 건가 봐. 오랜만에 보니까 그래. 그때는 그 대화를 그냥 아내가 오랜만에 아들을 만나고 집에 왔기 때문에 웃으면서 넘기기로 했어.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가 변했어. 만나고 싶다던 아들의 육아에 손을 놓고 이렇게 예민해지고 신경질을 내기 시작했어. 한 번은 제가 출근할 때 아들을 안은 채로 기저귀를 만지던 중 해옥 귀족이 갈았느냐고 물었지만 아내는 제발 묻지 말고 직접 확인하고 모든 것에 대해 나에게 물어야 해, 혼자 살 수 없는 걸 하며 말했습니다. 남들이 일하러 나가는 동안 아이 육아를 소홀히 해서 한심한 아빠처럼 여겨질 수 있겠지만 저는 집에 있는 모든 시간을 아들에게 쏟았어요. 아내가 출산 후 아이를 돌볼 때 그 일을 집어치우고 좋아했던 것도 미안했고 또 내 아들이 너무 예쁘니까 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뭐 그냥 마주치는 대화처럼 묻는 말 하나만으로도 제 몸이 가시밭길로 변하게 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소리를 질렀느냐고, 애도 있는데 그냥 말할 수 없는 건가요? 아내에게 그렇다고 하면 소리 안 지르게 하라고 했어요. 당신이 날 소리 질리게 한다. 고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출근 전에 살벌하게 그들려 놓고 출근하고 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첫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아내가 아들에게 화를 냈죠. 말도 안 되지요. 서른에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아들에게 화를 냈다는 게 정말 이상해요.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요? 바로 아들이 너무 놀려서였어요. 많이 먹는 것 같다고 하니 하루에 몇 번 분유를 타야 하는지요. 제가 지친다는 겁니다. 몇몇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을 것 같지만 아내는 산후 우울증이었네요. 만사의 의욕을 보이지 않았고 특히나 아이를 보는데 의지를 드러내지 못하고 괴로워했어요. 장모님과 처제가 아내를 끌고 병원에 가서 알 수 있었던 거였죠. 전에 우울증 이야기를 꺼내기만 해도 잡아먹을 듯이 노려봤거든요. 원인을 알게 된 것은 잘된 일이지만 나아질 의지가 없다면 아무 소용도 없죠. 육체적으로 아픈 것은 눈에 보이고 생활이 어려워서 대부분 당사자가 먼저 치료의 의지를 보이지만 정신적으로든 병은 이미 마음과 머리가 나아질 용기와 동기부여를 받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치료의 의지를 보이기 어렵다고 합니다. 다행히 장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나마 아내는 치료를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직을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연봉을 낮춰서라도 출장이 아예 없는 회사로 이직하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아프고 아들이 어리다 보니 집에 있는 시간을 늘려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회사가 한창 바쁘고 이직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아내가 일을 그만두었기 때문에 가정 경제적인 부담도 고려했어요. 돈을 버는 사람이라고 해도 나 혼자였고 일찍 그만두는 게 낫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고 그때 장모님이 구원자가 되어주셨어요. 장모님이 우리 집에서 저희 아내와 함께 생활하면서 아들을 돌봐주셨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런 장모님께 감사히 여기셨고 장모님을 돕지 못해서 미안해하셨어요. 하지만 장모님은 오히려 우리 어머니의 허리나 건강을 걱정하셨어요. 무리하지 말라,
어미가 아픈 딸을 챙기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이해해 주셨어요. 또한 아내도 장모님 곁에서 가장 안정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예민하고 아들을 돌보다가 짜증을 티내는 일이 없던 것을 느꼈습니다. 많은 금액을 지불하였지만 장모님이 함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천지 차이가 났습니다.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날은 장모님께서 사정이 있어서 우리 집에 오실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혼자 있기를 불안해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던 중에 내 동생에게 연락했어요. 제가 퇴근할 때까지 아내와 함께 있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내 사정을 알고 있는 동생은 기꺼이 수락했고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 퇴근할 때 동생이 좋아하는 브랜드 치킨을 사가려고 했어요. 여보세요, 주연아. 찬미랑 아직 저녁을 먹지 않았어. 먹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지금 치킨을 사러 가니까 저녁을 먹고 가자. 오빠가 지금 온다는 중이겠네.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지금 갈게. 새언니도 태호랑 20분 정도는 둘이 있을 수 있겠지. 내가 오기 전에 집에 간다는 동생에게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어요. 밥 먹고 갈게. 너 좋아하는 거 사왔어. 동생은 아무 일 없어. 급한 일 생겨서 그래. 라고 했어. 오빠랑 새언니 맛있게 먹으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와 아들만 있었고 그때까지는 별다른 의심이 없었어요. 그 이후로 아내가 동생 얘기를 자주 꺼내더라고요. 요새 아가씨가 당신에게 연락을 안 해? 아가씨 내 얘기는 안 하나? 어제 아가씨와 통화했어요. 그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요? 동생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혹시 그날 동생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는데 아내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동생을 만나서 제발 말해달라고 부탁했더니 동생은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어요. 그러자 아내가 맞았대요. 스스로는 조카를 이뻐해줬을 뿐인데 아내가 갑자기 그럼 아가씨 데려가서 키우세요. 여기서 웃고 이쁜 모습만 보이니까 애 키우기 쉬울 것 같아요. 라고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당시 동생은 결혼은 했지만 애는 없었거든요. 그때부터 아내는 갑자기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야, 그냥 예쁘게만 하는 건 진짜 육아가 아니라고. 점점 감정이 격해지더니 동생이 태우가 놀라니까 소리는 지르지 말라는 말에 폭발해 동생의 뺨을 내리쳤다고 하네요.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맞은 뺨이 빨갛게 부어서 누가 봐도 한 대 맞은 사람처럼 보였고 심지어 먼가지 올라와서 제가 퇴근하기 전에 집으로 간 거라고 합니다. 솔직히 새언니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잖아. 다 호르몬이 문제인데 오빠가 알고 새언니랑 싸우면 내 마음도 불편하니까 나도 그냥. 너 지금 아픈 거 이해해주지만 그저 이번 한 번만 넘어간다고 하겠다. 혹시라도 이런 비상식적이고 무례한 행동을 나 말고 내 조카나 우리 엄마에게 하는 순간 가족끼리 서로 아픔을 이해해 주라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항상 변명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어. 그러니까 굳이 다시 이 문제를 꺼내서 싸우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돼, 알겠지? 나중에 사실을 알게 된 장모님께서 큰 화를 내셨어. 아내가 아프다고 해서 가족한테 손짓검을 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 도와줄 사람은 가족들뿐인데 아파서 그런 걸로 핑계를 대고 다 척척이 생각하느냐고 한참 동안 화를 내셨어요. 그러나 아내는 장모님과 함께 제 동생을 찾아가서 사과를 했죠. 그때부터 장모님은 아내가 아픈 것을 보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대처하신 것 같아요. 아내에게 적극적으로 산후 우울증을 극복해야 한다는 말에는 약간 경청하지 않았죠. 그렇게 결혼한 지 4년이 되던 추워지기 시작한 초겨울에 우리 장모님께서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날 출장이 없었지만 어머니가 허리 상태가 나빠져 어머니 댁에 있었는데 새벽에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겁니다. 여보. 엄마가 눈을 뜨지 않아요. 여보, 엄마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내가 장모님께서 깨어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잠결에 전화를 받았을 때 순간 정신이 칼에 찔린 듯해서 깨어나셨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구급차를 불러야 한다고 했어요. 병원에서 만난 아내는 정신이 없었어요. 태호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도 애원해서 엄마를 깨우려고 했는데 엄마가 일어나지 않아요. 심장마비였습니다. 수면 중 심장마비로 그렇게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내는 무너지는 것처럼 울었고 저도요. 그런 채로 아내 곁에 주저앉고 넋을 났습니다. 그냥 정말 너무 죄송했어요. 사무치게 죄송했습니다. 장모님의 딸이라는 이유로 아내를 장모님에게 맡기고 일을 하겠다는 핑계로 집을 비운 채 가족들이 모르게 혼자 몸 안에 스트레스를 쌓아왔습니다. 자는 중에 그렇게 돌아가신 장모님께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이 죄송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내는 장모님의 장례식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못했어요. 정신도 못 차리고 힘도 없어서요. 처제가 계속해서 지지해 주어야 했죠. 장모님의 죽음으로 아내의 우울증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좀 나아질 것 같아서 기대했는데 화가 오가면서 아직 여전히 힘든 것 같아요. 몸처럼 같이 계셨던 장모님께서 그렇게 가셨으니 아마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았을 겁니다. 이해는 하지만 극도로 심해진 우울증으로 인한 아내의 히스테리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다시 산 우울증을 보였던 초반으로 돌아간 것처럼 예민해졌고 마치 뜨거운 온탕과 살떨리게 차가운 냉탕을 오가는 것처럼 불같이 신경질적으로 여겼다가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기도 했어요. 한 달은 그래도 참을만 했습니다. 저도 그때 출장이 없기도 했고 해군 후 집안일을 하고 아들을 돌보면서 어떻게든 아내를 그 우울한 동굴에서 꺼내오기 위해 노력했어요. 근데 제가 있을 때는 그래도 병원에 가고 약을 먹었지만 제가 출장을 가면 아내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울증에 빠져 출발선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칠 것 같았어요. 그때 우리 어머니께서 도와주셨죠. 아내는 성숙하지 못한 상태로 와서 장모님의 역할을 대신 하려고 했어요. 아내를 병원에 데리고 다니려 했고 아내와 저를 대신하여 손자를 돌봐주셨습니다. 저가 출장을 갔을 때 어머니께서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아내가 어머니의 도움으로만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닌데 지금 생각해도 부끄럽고 충격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오셔서 아내가 밖으로 자주 나갔는데 그러던 중 어려움이 생겨서 그 큰 화장품 가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요. 화장품뿐만 아니라 간식도 파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제 아내는 그곳에 우리 아들을 데리고 어머님과 함께 갔다가 물건을 훔친 것 같아요. 나중에 합의금 문제로 어머님께서 듣게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 구경을 하다가 어머님은 염색약을 산 뒤 나오셨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뒤에서 어머님과 아내가 잡혔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죄송한데 잠깐 가방을 확인해도 될까요? 라고 말한 사람이 화장품 가게 직원으로 방금 전 아내와 어머님을 본 사람이었어요. 어머님은 당황하셨는데 아내가 도둑으로 몰리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네, 왜 방을 찾나요? 라는 식의 말을 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위 내용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해당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구성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 중 한 분이 고객님께서 아이브로 테스터를 가방에 넣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제가 CCTV 영상을 확인했는데 사실이었고요. 고객을 향해 이러면 안 된다고 말했지만 계속해서 도둑질을 저지르는 듯한 행동을 보여서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본사에 연락을 해서 불만을 표출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사태가 전개된 결과 이 직원이 경찰을 부르겠다며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사고로 아내의 가방 속에서 실은 것은 해당 가게의 제품이었다고 나타났습니다. 아내는 경찰과 직원들 앞에서 울면서 실제로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 중이었다고 고백하고 사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어머니도 함께 선처를 구하는 모습이나 나름대로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다행히 합의해준다는 말을 들었지만 찬미가 우울증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어서 놀랐다.
그 질병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황당하고 당황했다. 우울증과 호르몬 문제로 인해 사람이 충동적으로 변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없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들었다. 하지만 내 가족과 아내는 그런 상황이 없었기에 마음이 복잡해졌다. 아내가 나아질 수 있을지 걱정도 했고 그 내용을 언급하자 아내가 울었다. 그녀도 왜 그런지 모르는 것 같고 다른 몸에 갇힌 듯한 느낌과 가끔씩 기억이 끊기는 일도 있다고 했다. 그래도 천만다행으로 아내는 나아지고 싶은 의지는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병원에 꾸준히 다닐 수 있었고 육아 스트레스도 어머니께서 덜어주셔서 심적으로 여유가 생겼죠. 어머니는 과거 아내가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고 노력을 기울였던 것을 보상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매번 받은 것에 대한 보상도 못 해주겠니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아내가 예상도 못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 복직하고 싶어. 바로 어린이집에서 다시 일하고 싶다. 는 얘기였어요. 예전에 함께 일하던 선생님이 현재 일하는 곳에서 다시 일하고 싶다고 했어요. 어린이집에 자리가 생겼다는 연락이 왔고 일정이 여유롭긴 하지만 바로 면접을 볼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합니다. 아내의 상태는 그때 많이 좋아졌습니다. 가끔은 예민한 모습을 보이고 화를 참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호전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전히 나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됩니다. 아내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정도로 좋아졌지만 일하면 어쩔 수 없이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제게는 그 정도의 스트레스가 필요한 것 같아요. 작년에 시작한 일상이 너무 단조로워져서 더욱 우울해지기도 했고 다시 일을 시작하면서 의욕도 생기고 아무래도 일상도 규칙적이지 않아. 예전에 상담을 받았을 때 규칙적인 생활이 도움이 되리라고 했어. 그래서 어머니께 말했더니 잘 생각한 거라고 하셨어. 또 어머니께서는 내가 괜찮다고 해주셨어. 어머니의 동의도 받았고 아내는 내게 자신을 믿어주라고 했어. 그래서 오랜만에 의욕적인 아내를 보니 고개를 끄덕였지. 원래 아내는 자신의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보람과 성취를 얻는 것을 좋아했어. 그래서 아내의 말대로 일을 하면 우울증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거든. 실제로 아내는 일을 하면서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 힘들긴 해도 오랜만에 다시 신입처럼 느껴졌어요. 일을 하며 과거로 돌아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말하더군요. 예전의 생각이 떠오른다고 하며 한순간 아내의 마음이 정말 아프다는 것 같은 착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우울할 때는 과거를 회상하며 살고, 불안할 때는 미래를 걱정하며 살고, 평온할 때는 현재를 즐긴다는 노자의 말씀을 상기하며 이야기하고 있네요. 마음이 우울한 사람은 과거의 아픈 기억에 머물며 더욱더 불행을 느낄 것이고, 불안한 사람은 불확실한 미래를 상상하며 걱정에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안정된 사람은 현재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보니 아내가 계속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던 아내는 과거에 머물렀던 것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려 하며 무엇이 맞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속이고 또한 가족들을 속여왔던 것이었어요. 제가 강원도로 출장을 다녀왔을 때 4일간의 일정을 원주에서 보냈어요. 그 당시 우리 어머니는 아내가 다시 일을 시작한 후 거의 저희 집에서 사시다시피 하셨어요. 집에서 손자를 돌보아 주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저는 출장을 가도 큰 걱정이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 집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기꺼이 도와주시는 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믿은 나는 한심한 불효자였습니다. 출장 둘째 날 오후였어요. 기억으로는 6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날은 일이 정말 바쁘게 처리되어서 점심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일찍 저녁을 해결했죠. 식사를 마치고 휴대폰을 확인했더니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보내신 분은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 집에 계시긴 했지만
그 당시에 화장실에서 넘어지신 후 회복 중이셨던 거죠. 그래서 며칠째 거의 누워 계시면서 병원에서 휴식을 취하시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제 아들이 춤추거나 노래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실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웃으며 어머니가 보내주신 영상을 재생했는데 제 얼굴에 지어진 미소는 금방 경악과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지금도 그 영상을 되뇌이기만 해도 속이 끈적해오고 열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화면은 기울어져 있고 어딘가 감추어 있었지만 살짝 흐릿한 느낌을 주고 있었지만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제 아내가 어머니를 향해 물건을 던지고 어머니의 머리칼을 잡고 그렇게까지 극심한 폭력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나는 제 어머니에게 뭔지 알 수 없는 것을 휘두르며 악을 쓰며 소리 지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오늘 태호 이후 해당 사항을 제출하라고 했었는데 그게 목에 오일이 묻어서 우리 태호가 제대로 된 노 한 벌 없이 빌빌거리는 꼬불거리는 자식으로 여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왜 말을 안 들어주나 며느리는 어머니가 자신이 말한 옷을 손자에게 입히지 않았다며 소리 지르며 매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는 어머니께 당신이 뭘 했다고 밥을 달래 어차피 움직이지도 않는데 왜 배가 고파. 참어 나 일하느라 피곤하니까 말 시키지도 말고 라고 거드록한 어머니에게 밥까지 주지 않겠다 는 말을 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상을 제대로 보지도 못했고 믿어지지도 않아 이게 무엇인지 관음도 못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은 아내가 어머니를 매질할 때 사용한 것이 큼지막한 비누를 넣은 양말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양말을 잡고 끝에 들어있는 딱딱하고 커다란 비누를 채찍처럼 휘둘러서 우리 어머니 허벅지와 옆구리를 때리고 있던 것이었어요. 허리가 아파서 피하지도 못하는 우리 어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저는 영상을 끝까지 보지도 못하고 곧바로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받지 않으시는 거죠. 만약 영상이 사실이라면 영상 속 모습대로 아내가 제 어머니를 학대하고 있는 거라면 큰일이 나서 전화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서 환장할 노릇이었어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도 아예 전원을 끈 상태였고 결국 저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왜? 주연아, 너 지금 당장 내 집으로 좀 가서 엄마 괜찮으신지 확인 좀 해줘. 오빠? 집은 왜? 엄마 무슨 일 있대? 그때 동생이 정말 놀랐을 겁니다. 그 시간에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하면서요. 어머니로부터 영상이 도착했고 거기에는 아내가 우리 어머니를 때리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이 크게 될 것을 우려하여 즉시 가라고 말했는데 그런 상황이 믿기 어려웠고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동생만을 보내는 것으로는 마음이 편치 않았고 따라서 동생에게 경찰에 신고부터 하라고 했습니다. 동생이 아직 집에 도착하기 전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었고 또한 제가 떨어진 멀은 지역에 있는 점도 고려하여 동생에게 경찰에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경찰 출동 요청 후 연락이 오자마자 저는 즉시 서울로 향하는 기차표를 예매했습니다. 함께 출장을 다녀온 동료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는 문자를 남기고 즉시 기차를 타고 도착했습니다. 도착하기 전 동생으로부터 경찰서에 왔다는 연락을 받았고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동생이 보내준 경찰서 주소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경찰서에 도착하기 전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마 상상도 못하실 것입니다. 2시간 조금 넘는 그 시간은 제게는 지옥과 같았거든요.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구석에 앉아 계시고 동생은 어머니 곁에 서서 심각한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아내가 경찰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주연아, 엄마 하고 고개를 숙이며 어머니에게 먼저 다가갔는데 동생은 제가 어머니의 상태를 살피기도 전에 저를 발견하고 날카롭게 입술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쳤어요. 오빠, 그거 완전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우울증이 아니라 무엇에 씌인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서울로 오고 있을 때 경찰은 동생의 신고를 받아 먼저 집에 도착해 있었고
동생이 도착했을 때 아내는 경찰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를 듣고 온 것인지 모르겠는데 시어머니가 제 아들을 먼저 때렸다니까요.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훈육했다고 하는데 정도가 심해서 그거 말린 것이에요. 제가 우리 시어머니를 언제 때렸다고 해요? 무슨 증거로 나를 가정폭력범으로 몰아냈는데 아가씨가 경찰을 불렀어요. 아가씨, 지금까지 어머니한테 조금이라도 손대는 거 본 적 있어요? 언니, 내 엄마는 나를 때린 적이 있어요. 엄마가 말할 거예요. 내가 오빠한테 연락을 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엄마에게 물어봐야 해요. 아빠를 때린 새언니가 엄마가 말할 거라고 해요. 글쎄, 아니라고 말해요. 나가라고 엄마가 말했어요. 당신들도 나가. 엄한 사람은 잡지 말라고 하고 나가라고 했어요. 출동한 경찰들과 함께 동생을 쫓아내려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맞았어요. 며느리한테 지금까지 몇 번이나 맞았는지 모를 정도로 맞았어요. 그러니까 부탁해요. 제발 나 좀 살게 해주세요. 그 애 좀 데려가 주세요. 아내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어머니는 동생의 손을 잡았어요. 경찰 신고일지를 제출했고 아내는 그에 따라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인계되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은 진술을 위해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팔짱을 끼고 앉아있는 아내 쪽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우리 엄마를 폭행해 놓고 우리 엄마를 손칼로 때렸던 할머니로 몰아내고 있잖아요. 엄마는 지금 움직이는 것도 힘든데 말이 되는 소리냐. 또한 아가씨,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목격했어요. 아가씨가 우리 집에 있었습니까? 왜 아무것도 모르면서 언행을 하는 건가요? 태호를 부르세요. 태호를 불러서 물어보면 엄마가 아니라 할머니가 폭력을 행한 사실을 밝힐 거라고 말씀드릴게요. 아내는 바쁘게 소리를 질러 동생의 시누이에게 맡긴 아이를 데리고 오라며 애한테 묻자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집안을 지켰으니 자녀를 지켰다고 주장했지만 이러한 주장은 결국 마지막 발악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보낸 영상뿐만 아니라 더 많은 증거들을 보유했습니다. 아내가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출장 중에 없는 날에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폭언하는 증거가 있었거든요. 심지어 어머니를 협박한 음성까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러한 협박 때문에 현재까지도 나에게나 동생에게 아내의 폭력을 숨기고 계셨습니다. 협박 내용은 내가 너의 아들도 없다 라는 것입니다. 딸도 없을 때도 새도 모르게 당신은 어떻게 계단 같은 곳에서 미쳐서 행동할 것인가요? 그리고 당신이 관절을 부숴버리면 어쩌려고요? 입을 다물고 사는 게 좋겠다고요. 또한 저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을 이야기하면 아들과 손자를 영원히 못 보게 된다는 협박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꾸짖던 아내의 협박 덕분에 어머니가 결국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에 대해 손자를 위협하던 것을 본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다른 생각을 하면 우리를 몰살시킬 거란 걸 아는 걸까요? 태호야, 엄마가 내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걸 알아. 딴 생각은 하지 마세요. 손자가 잘 지내고 있는 것을 보고 싶다면 어머니를 협박하는 등의 소리는 하지 말아야 한다. 아내는 어머니를 협박하기 위해 자신의 자녀까지 이용하려고 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왜 내 어린이를 협박의 도구로 사용하겠냐고 말해야 한다. 게다가 내 손으로 해치려는 생각까지 하며. 그런데 어머니는 결국 아내가 떠나기 전까지 참다가 마침내 손자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여 제게 영상을 보내줬다. 그때 아내는 경찰에 어머니를 신고하는 증거를 보여줬을 때 처음에는 용서하지 않고 어머니를 악랄한 노인으로 비난하며 자신의 잘못을 부정했다. 결국 아내가 언제까지나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자 했다. 동생은 그런 아내를 비웃다가 해요. 야, 너 끝났어. 우리 엄마가 그러는 걸 보면서 증거까지 남겼잖아. 대체 어디까지 추잡해질래?
그래도 가족이라고 마음의 병을 감싸고 도와줬더니 너 같은 건 전국의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한테 사죄해야 돼. 남들은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하는 우울증을 내 비열한 행동의 방패막이로 편하게 살아왔잖아. 너는 마음이 망가진 게 아니라 그냥 인성이 망가진 거야. 저희와 동생은 아내를 고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가 뉘우치지도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우울증을 내세우며 죄를 피해가려고만 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 방법이 먹히더군요. 아내는 오래 알아왔던 우울증 이력과 함께 초범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이것은 아내에게 죄를 뉘우치도록 마땅한 벌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죄를 짓게 놓아두는 수준이 아닌가요? 저도 어머니도 동생도 그 결과에 귀에 차서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입안이 씁쓸하고 바짝 말라서 물도 넘어가지 않았죠. 그렇게 아내는 법의 틀 안에서 후회조차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행인지 뭔지. 이혼 소송 중에는 그렇게 울부짖으면 후회를 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제발 자신에게서 아들을 데려가지 말라고 하면서요. 이것도 기가 찼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귀찮아하고 끝내 제 어머니를 협박하여 남편을 갈취한 여자가 이제 와서 자신에게 남은 것이 아들뿐이라며 어떻게 엄마에게서 아이를 빼앗아 갈 수 있는지 변호사를 통해 양육권을 가져오려는 것은 황당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혼 시 돈이나 재산은 그 후에 결정하기로 했었습니다. 제가 고려한 것은 오로지 아내가 아닌 아들을 보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아내의 우울증과 전과 경력, 그리고 제 어머니가 갖고 있는 증거들로 인해 제가 아들을 독립적으로 양육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도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행동을 한 후 자식을 키울 생각을 하는 것이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찾아와서 부탁하며 태호를 데려가지 말라고 빌고 협박하고 또 빌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나에게서 태호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야? 우리 아들에 대한 엄마의 존재를 외면하려 하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뭔가 제대로 해. 난 태호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는 우리 아들이기도 하고 너도 그의 엄마니까. 너는 엄마라는 존재가 우울증을 겪는 몇 년을 거쳐 우리 어머니와 내가 돌봐왔는데 그런데도 엄마에게 애를 맡겨놓고 모르는 척했잖아. 그게 부족해서 우리 엄마에게 애를 맡겨놓으면서 애가 잘못되는 모습 보여주기 싫으면 조용히 살아라고 협박하지 말라고. 자식을 생각하는 엄마로 속이는 건 왜 이제서야 하냐? 자신이 웃기지 않아? 그래, 나도 내가 잘못한 것 알아. 그래서 경찰 조사도 받았고 집행유예도 받았잖아. 이혼도 받아들이고 내가 저질렀던 행동들 다 인정하는데 나 정말 포기할 수 없어. 제발 나한테서 태호까지 빼앗아 가지 마. 아내가 아무리 절박하게 매달려도 아들을 넘길 생각은 없었지만 동시에 재판 결과에 따라 아내에게 아들의 양육권을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단독 양육권을 얻었고 아내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혼 후 처제의 집에 혼자 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들과 함께 어머니와 합의했고 이혼 후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사 문제보다 더 끔찍한 일을 겪은 어머니와 아들의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치료가 우선이었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가정폭력 치료센터에 나가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도 함께 가족이 받은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상담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상담센터에 다니면서 큰 소리에 유난히 예민하고 악화된 것을 알게 되었고 어머니는 내 전 아내가 집에서 소리를 지를 때마다 아들이 넘어질 정도로 놀라는 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고 미안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직을 선택했습니다. 연봉이 줄어들긴 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집을 더 이상 비우면 더 많은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직을 준비하면서 내가 더 할 수 있던 일을 생각했습니다. 빨리 이직해서 집을 비우지 않았다면 지금 상황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할수록
어떤 경우에도 아내처럼 되돌아갈 수 없는 지난 과거에 헤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진짜 우울증 환자처럼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예전 생각을 떨쳐버리고 현재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안정되면서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안정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되었죠. 이직 후 출근 시간이 9시로 바뀌어서 6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하고 있고, 회사 이외에는 모두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들과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요. 어떻게든 저는 제 가족과 이전에 평안했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았는데, 전 아내는 아니었나 보네요. 이혼하고 1년이 지나기도 전에 아내가 교도소에 수감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아동학대 혐의로 2년형을 받았다고요. 이걸 충격을 받았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이미 아내가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 예견됐던 일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저도 몰랐는데 제가 그래도 아내가 후회를 하고 나아질 거라는 일말의 믿음이 있었나 봅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한동안 그 일이 머릿속에서 안 떠났던 걸 보면 말이죠. 아내가 일하던 어린이집에서 아내가 돌보던 아이를 학대했다는 주장이 애들 부모님으로부터 나왔고, 어린이집 내부 CCTV에는 실제로 아내가 여러 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집행유예 중에 또 다른 아동 폭행 사건으로 아내가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제가 그 후 저와 제 어머니에게 사과하러 온 장인어른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자신의 딸이 교도소로 가는 소식을 전하면서 저와 제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미안하네. 솔직히 말하면 찬미와 이혼할 때도 내가 그때는 찬미 편을 들었어. 찬미가 그렇게 끔찍한 짓을 한 것도 믿지 않고 그냥 오해일 거라 생각했어. 딸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일이 이 정도로 심각해졌으니 제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나요? 그때 내가 딸을 두둔했던 것을 이제는 사과하려 합니다.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잘 못 키워서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통곡하며 용서를 구하는 장인어른은 예를 들어 전 아내가 이혼을 당했을 때 자신이 더 심각한 조치를 취했다면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잃게 당한 무관 피해자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저도 저렇게 감옥에 가야 할 상황도 없었을 테니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게 맞으실 겁니다. 당신은 후회하셨습니다. 만약 이전에 이직을 일찍 했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막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후회를 했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울음이 후회에서 온다고 말하는데요. 이미 일어난 현실을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대한 후회로 절망하다가 결국 제 전 아내처럼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괴물이 될 수 있다고 말이 되지요. 전 아내의 비참한 결말은 제게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제 어머니와 아들에게도 전 아내 때문에 생긴 마음의 상처가 병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적절한 치료와 애정, 그리고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변함없는 관심을 기울이며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 아니 세상을 살아가며 어쩔 수 없이 상처를 받은 모든 분들이 그 상처가 병으로 발전하지 않고 아물어서 더 힘든 시련도 극복할 수 있는 굳은 의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명상을 하시고 작은 일에도 웃음을 지으면서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에너지를 충전하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